저는 최근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30대 여자입니다. 새로운 인생이라는 말 그대로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 완전히 다른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그동안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생활만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것만이 제 인생의 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아니더군요.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하면 자리가 옮기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였어요. 그리고 막상 해보니 힘들게 앉아있던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자리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약간의 고통만 견디면 정말 새롭고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였더군요. 오늘은 제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계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배움이 그리 길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작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그런대로 오순도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몹시 자상하고 또 따뜻한 분이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셨던 분이어서 주변 평도 좋았죠. 그때만 해도 저희는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살았던 듯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기술을 배우시겠다며 용접 일을 시작하시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가족들에게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벌이를 위해 일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일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 크게 다치셨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었던 시절부터 아버지는 늘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거의 잠들어 계시거나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조금 기억이 나고요. 그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 하셔도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늘 담담한 표정으로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함께 저도 돌봐주셨죠. 당시 저희는 친척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모나 삼촌 같은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와 아버지 역시 단 한 번도 그런 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 역시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엄마 옆에서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어요. 아마 저를 어디다 부탁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오랜만에 저를 집으로 데려가 깨끗하게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힌 다음 제 손을 잡고 어딘가를 가셨어요. 버스를 타고 아주 오래오래 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정말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대문이 있는 집이었어요. TV에서나 보던 으리으리한 집 앞이더군요. 집 안은 더욱 으리으리했어요.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에 2층짜리 집의 거실에 있는 소파며 정말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소파에 앉아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과자며 주스를 먹으며 어디론가 가버린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2층에서 커다란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엄마 손을 잡아 끌고 나오시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가 여기를 와? 나는 너 같은 거 이미 없는 사람이다. 당장 꺼져. 제발 부탁이에요. 이대로면 그 사람 가망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때 엄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병상에 계신 아버지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려도 의연하던 엄마는 거의 빌다시피 그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했지만 그 할아버지는 거의 강제로 저의 엄마를 끌어내시더군요. 하지만 엄마가 울면서 매달리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엄마의 뺨을 내리치셨어요. 깜짝 놀란 다른 사람들도 달려가 할아버지를 말렸어요. 저 역시 달려가 그 할아버지 팔을 붙잡았죠. 엄마, 할아버지 이거다. 우리 엄마에게 왜 이래요? 그 할아버지는 멈칫하더니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너무나 뚫어지게 쳐다보길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렇게나 한참을 보더니 잡고 있던 엄마의 팔을 뿌리치고 돌아서시더군요. 나는 얘들이 용서가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돌아가. 어린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다시는. 한참을 울던 엄마는 그 할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간 사라진 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절대 다시는. 저 역시 이 날을 절대 못 잊을 거니까요.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고 그 집을 빠져나오셨어요. 엄마 표정이 너무나 슬프고 또 힘들어 보여서 저는 그 이후로도 거기가 어디인지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못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역시 가족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죠. 비가 많이 오던 날 화장터에서 아버지가 화장되는 걸 보면서 엄마는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죠. 불쌍한 사람. 이제 고생하지 말고 푹 쉬어. 내가 우리 딸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내가 잘 키울게. 엄마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집을 정리해 이사를 갔어요. 원래 저희가 살던 곳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그 이후로 저희는 단둘이 살았어요. 세상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우리 둘밖에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키우시기 위해 닥치는 대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신 적도 있고 밤에 식당 일을 하신 적도 있죠. 저 역시 고등학생 때부터는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생활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그럭저럭 살았어요. 저는 제가 얼른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대학만 가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고 좋은 곳에 취업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드디어 원하던 명문대학에도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엄마와 저는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이제 고생도 어느 정도 끝나는 것인가 했거든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되셨던 거였어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신 거였는데 그게 좀처럼 낫지 않더군요. 거기에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것이 터진 것인지 신장이며 간까지 나빠지셔서 갑자기 제대로 일을 못하시게 되셨어요. 심할 때는 혼자 거동을 못하실 정도였으니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다가를 반복해야만 했죠. 사실 원래도 엄마는 몸이 건강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몸도 약하고 조금 힘겨운 일을 하면 며칠 동안 끙끙 앓으실 정도로 체력도 좋지 않으셨죠. 사실 딱 봐도 엄마는 곱게 자라신 티가 나셨어요. 형편은 가난했지만 물건 하나를 고르는 안목이며 사소한 말투나 태도까지 전부 차분하고 고상한 분위기가 풍겼거든요. 거기에 가녀린 몸매에 뽀얀 얼굴에 상당한 미인이시기도 하셨어요. 거기에 혼자 살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접근해 오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죠. 사실 아버지 역시도 대단한 미남이셨어요. 훤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는 지금의 제가 사진을 봐도 놀랄 정도로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계셨어요. 두 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저 역시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창시절부터 따라다니는 남학생들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죠. 물론 저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 이제 대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과외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해 회사에 취직을 하면 엄마가 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엄마 병원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당장 낼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데 학교고 뭐고 다닐 정신이 어디 있었겠어요. 당장 입학금이며 낼 등록금도 없었어요. 저는 그마저 겨우 빚을 내어 대학 등록만 해놓고 바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우선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냥 눈 딱 감고 1년만 열심히 일을 해서 엄마 병원비도 내고 빚도 갚고 1년 정도 등록금 정도는 만들어 놓고 복학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엄마는 반대하셨어요. 일단 학교부터 다녀. 엄마는 알아서 할게. 학교를 이렇게 미루면 돌아가기 힘들어져. 응? 일을 하더라도 학교 다니면서 하자. 응? 걱정 마, 엄마. 나 절대 학교 포기 안 해. 일하는 것도 내가 다닐 학교 앞에 있는 식당이야. 거기서 1년짜리 정규직으로 좋은 자리 구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해. 그래야 내가 내년에 마음 놓고 복학을 하지. 걱정 말고 건강에만 신경 써. 어쩌면 엄마 말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엄마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당장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에 공과금 낼 돈도 없었을 정도로 상황이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급선무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한 곳이 번화한 대학가 앞에 있는 큰 주점이었죠. 낮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게 매니저로 일을 하고 오전과 낮 시간에는 엄마를 돌볼 수 있어서 저에게는 딱 좋았어요.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가게 사장은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가게 사장들에 비해서 젊은 나이에 자기 가게를 일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으로 주변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죠.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장님도 제 입장을 많이 배려해 주셨죠. 갑자기 엄마가 아파 일찍 집에 들어간다거나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 가불도 해주시는 등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고 저는 그게 고마워서 더 열심히 일을 했죠.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사장님은 근처에 다른 가게도 하나 더 오픈을 했어요. 저에게 다른 가게 하나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둘이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저희 사이에는 조금씩 애정이 생겨났어요. 사실 처음 일을 할 때부터 가게 사장은 저에게 은근한 관심을 표시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이 쫓기듯 살았기 때문에 연애라든지 남자에 관심을 줄 여유가 없기도 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틈을 주지 않았죠. 남자들이 보이는 관심을 외면하는 데는 익숙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거의 매일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군요. 거기에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는 것도 고마웠죠. 거기에 젊은 나이에 가게를 2개나 운영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사이이기는 했죠. 그 사람은 저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고요. 그러면서 저의 복학은 점점 늦어졌어요. 엄마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고 가게 일이 또 너무나 바빠지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았거든요. 처음에는 한 학기만 더, 1년만 더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엄마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나중에는 1년의 반 이상을 병원 신세를 지시는 상태가 되셨던 거죠.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을 보고 남친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우리 그냥 결혼하자. 자기도 지금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어머니 신경 쓰느라 힘들잖아. 자기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도 힘들어. 우리 얼른 결혼해서 같이 살자. 결혼? 나 여유 없는 거 알잖아. 엄마도 아픈데 어떻게 결혼을 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살면 훨씬 나아질 거 아니야. 나 믿어줘. 우리 함께 같이 하면 훨씬 나아지고 행복해질 거야. 저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로 어리기도 했고 얼른 돈을 모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끈질기게 졸랐어요. 결혼하면 엄마 병원비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고 대학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애정도 있었지만 상황 역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설득에 흔들렸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부모는 경제관이 좀 특이했어요. 남자친구가 부모의 생활비를 전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돈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는 저를 딱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별 반대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은 조촐했어요. 딱히 부를 만한 친척도 친구도 없었거든요. 엄마는 친정 식구들 그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야 어릴 때 엄마와 갔던 그 큰 집이 엄마의 친정이고 화를 냈던 할아버지가 엄마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봤던 저는 엄마의 결정에 따랐어요. 무엇보다 내심 엄마는 저의 결혼을 반기시지 않았어요. 대놓고 반대를 하시거나 말리시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일주일 전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러셨죠. 나는 네가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공부를 실컷 하거나 하다못해 사랑에 푹 빠져도 엄마는 진심으로 응원을 해줄 수 있는데 엄마 걱정이며 생활비 걱정시키느라 네 인생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아유 너무 속상하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많이 우셨어요. 결혼식 날도 엄마는 많이 우셨죠. 저 역시 그런 엄마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시댁에서는 이런 저희 모녀를 못마땅해 했어요. 특히 저를 많이 못마땅해 했어요. 시집 올 때 예다는커녕 딸랑 몸뚱이 하나로 온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 우리 아들이 너도 모자라 니네 엄마까지 먹여 살려야겠니? 어이구 누구를 탓해. 저 어리고 얼굴 반반한 거에 홀랑 빠진 내 아들이 능신이지. 너는 좋겠다. 좋겠어. 이런 빈정거림도 저는 참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나 시댁의 말을 전부 다 막아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또 솔직히 말에 아픈 구석이기는 했지만 결혼해서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도 맞기는 하잖아요. 저는 그저 엄마와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시댁 식구들을 만날 일도 없기도 했어요. 가게 일이 워낙 바빴거든요. 저는 남편과 함께 주말도 없이 가게 일에만 매달렸어요. 엄마는 저희 대신 집안일을 다 해주고 가끔은 가게에 나와 간단한 주방일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직원이나 알바생으로 있을 때와 달리 이제 전면적으로 가게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더군요. 결혼을 하고 난 뒤 남편이 가게 일의 많은 부분을 저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거든요. 제가 그걸 불평하자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이랬어요. 이제 당신은 알바생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라 여기 주인이잖아. 주인이면 주인답게 훨씬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가게도 아니고 당신 가게인데 생각을 바꿔야지. 안 그래? 내가 놀아? 노냐고. 아니 이건 심하잖아. 결혼하고 다른 가게 일까지 나에게 넘기고 당신은 오히려 이전보다 쉬는 시간이 늘고 나는 더 힘들어졌으니까 그렇지. 직원이면 돈이나 더 벌지 이게 뭐냐고. 알았어. 좀만 이해해줘. 두 가게 한 번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나도 쉽지 않아서 그래. 이번에 새로운 거래처 이야기하느라 그런 거니까 좀만 기다려. 일 잘 되면 두 가게 전부 다 우리 거가 되는데 뭘 그래. 좀만 고생하면 우리 더 잘 살 수 있어. 어? 저는 남편 말을 믿었어요. 대학 앞이라 큰 번화가이긴 했지만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가게들이 많아 경쟁도 치열하다는 뜻이기도 해서 장사가 잘 되기는 했지만 또 적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조금만 고생하면 조금만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되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막상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어요. 저는 일만 할 뿐 가게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며 모든 재정 관리는 철저하게 남편이 관리를 했고 저는 손도 대지 못하게 했거든요. 저는 점점 일에 파묻혀서만 살았어요. 매일 저녁 늦게까지 가게 일을 하고 뒷정리를 한 뒤 집에 들어와 겨우 눈만 붙이고 오전에는 또 가게에 나가 장사 준비를 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거기에 제가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다 못한 엄마까지 아침에 가게에 같이 나와 재료 손질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집에 들어가시고는 했어요. 그렇게라도 자신이 손을 보태야
사위볼면이 선다면서 말이죠. 저는 말렸지만 남편은 괜찮다는 말뿐 딱히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주말에는 자신이 직접 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며 가게로 불러내기까지 했고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엄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면 고작 이랬어요. 너무 집에 있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게 건강에 더 좋아. 보니까 장모님 일도 잘하시고 반찬도 깔끔하게 하시고 참모 아줌마보다 훨씬 낫던데 장모님이 하시면 인건비 아낄 수 있잖아. 당신은 돈 생각밖에 없어? 엄마 지금 건강 안 좋은 거 알잖아. 저러다가 더 안 좋아지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정 인건비 아까우면 당신 어머니 불러서 부탁을 하면 되잖아.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막말로 장모님 내가 먹여 살리는데 그 정도 부탁도 못하냐고. 누가 들으면 막 부려먹는 줄 알겠어? 어? 그것 때문에 저희는 종종 싸웠어요. 제가 화를 내면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도 며칠 잠잠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은근슬쩍 엄마를 부려먹으려 들고 저는 또 화를 냈고 그랬던 거죠. 하지만 결국 제가 폭발해버렸어요. 당시 저는 남편에게 따로 생활비 같은 걸 받지 않았어요.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가게에 있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엄마 병원비처럼 따로 돈을 지출해야 할 때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 돈을 받거나 카드를 받아 해결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카드를 주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진짜 장모님은 몸이 왜 이렇게 허약하신 거야? 하시는 일도 별로 없으면서 병원비는 진짜 계속 들고. 야, 너네 엄마 병원비는 네가 좀 알아서 할 수 없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뚜껑이 열려버린 것이었죠. 뭐? 니네 엄마? 알았어. 우리 엄마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럼 너도 내 월급이며 우리 엄마가 일했던 일당 내놔. 내가 여기서 종일 가게 2개 관리하고 일을 할 때 너는 뭐 했어? 가게 2개 왔다 갔다 하면서 카운터에서 돈 받는 거밖에 더 해? 이럴 거면 이혼해. 내가 너랑 결혼을 한 건지 일하러 결혼을 한 건지 헷갈릴 정도야. 왜 돈도 안 주면서 그딴 말 하고 난리야. 야, 끝내고 이혼해. 이혼하고 돈이나 내놔. 저는 그야말로 난리를 쳤어요. 진짜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바탕 했더니 남편은 움찔하더군요. 그러고는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반성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돈 계산을 해보고 안 될 것 같다 싶었나 보더군요. 그렇게 그 인간 카드를 받아 병원 치료를 했지만 엄마 건강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셨어요.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엄마가 병원비를 낼 때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사위 눈치를 보신다는 거였어요. 검사를 하자고 해도 얼마냐고 먼저 물어보고 좀 비싸다 싶으면 안 받겠다 하는데 화도 나고 속상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엄마 병원비로 수백 수천을 쓴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봐야 매달 몇십 정도가 나간 게 전부였어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이 100만 원도 안 되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그걸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런 중 엄마가 다시 입원을 하셔야 했어요. 간과 신장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긴급하게 입원 권유를 했던 것이죠. 그 사이에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도 엄마가 말도 안 하고 혼자 참은 것이 병이 악화된 원인이기도 했어요. 그 사실을 듣고 나자 정말 참담하고 슬펐어요. 이번에야말로 엄마 병간호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제가 같이 병원에 가서 병간호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원래 허리며 관절도 안 좋은 데다 온몸이 퉁퉁 부은 상태의 엄마를 그냥 둘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병원에 들어가 며칠 가게를 비우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니 그냥 혼자 좀 계시면 되지. 왜 네가 종일 가서 있어? 그러면 일은 누가 한다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지금 내가 어디 놀러 가니? 장모님 아프신 게 뭐 하루 이틀이야? 그냥 누워만 계신 건데 네가 거기 가서 뭘 하려고. 야야 놀 생각하지 말고 가게 나와. 병원에는 낮에 들리면 되잖아.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인간이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너는 공짜로 일할 사람 얻으려고 결혼했어? 나는 너랑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지 일을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너는 아내를 얻은 거야? 그냥 공짜로 일을 해줄 사람을 얻은 거야? 정신 차려. 네 부모라도 이럴 거야? 뭘 또? 뭘 그렇게 비약을 하고 난리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 가게는 어쩌냐고. 내가 너에게 뭘 바라니. 그만해. 우린 이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는 병원 가서 엄마 병간호해야 하니까 가게는 네가 알아서 해. 이제껏 열심히 일만 하면 더 잘 될 거라더니 이제껏 뭐가 잘 됐어. 이제부터 네가 다 알아서 해. 우린 끝이니까.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 건강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저희가 전화로 싸우는 이야기를 듣더니 엄마는 미안해하셨죠. 내가 차라리 빨리 가야 너에게 부담이 덜 될 텐데.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응? 뭐가 엄마 때문이야. 그런 거 아니야. 얼른 건강해지셔야지.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엄마. 하지만 엄마의 건강은 오히려 급격하게 나빠지셨어요.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던 말 때문이었을까요? 점점 나빠지기만 하시더니 어느 날은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셨죠. 의료진은 급히 엄마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저에게 이러더군요. 죄송하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마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그런 걸까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을 잡고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갔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눈도 뜨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연락하고 소식을 전할 곳은 없었어요. 저에게 가족이라고는 엄마와 그리고 남편밖에 없었으니까요. 절망에 빠져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 정도로 절박했으니까요. 제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이러더군요. 중환자실? 그 비싼 데를 거기 하루에 얼마나 와? 어차피 가망도 없으시다면서. 진짜 끝까지 돈만 쓰시고 가실 작정인 거야? 피가 싹 식은 느낌이 그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싸웠고 아무리 사이가 나쁜 사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위독해서 전화를 했는데 울면서 어떡하냐고 하는 저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말이 나오지를 않더군요. 지금 말 다 했어? 엄마가 위독하다고. 너 나랑 끝내자며. 끝내자고 그렇게 호기롭게 나가더니 결국 병원비 내야 하니까 전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무튼 알았어. 바쁘니까 끊어. 서럽고 미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리석지만 전 남편을 기다렸죠. 이러다가 저 혼자 있을 때 엄마가 돌아가실까봐 무서웠어요. 저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엄마는 결국 그날 밤을 넘기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유언도 남기시지 못했죠. 의사의 급한 부름을 받고 갔지만 엄마는 간신히 제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다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엄마를 부여잡고 통곡을 했어요.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엄마가 가였고 또 죄송해서 그리고 혼자 남은 제 신세가 서러워서 말이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차갑게 알았다고만 하더군요. 하지만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도 저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 정도로 혼자 있는 것이 슬프고 무서웠거든요.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혼자 앉아있다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가게 영업이 끝날 시간이었기 때문에 출발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언제 오냐 했더니 그는 이러더군요. 젠자. 갈 때 되면 내가 알아서 갈게. 다시는 보지 말자더니 왜? 이제 내가 좀 필요한 거 같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돌아가셨어. 당신 장모님이잖아. 그게 뭐? 여태 장모님이 도움 준 게 뭐 있다고? 그리고 막말로 내 엄마는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가든지 할 테니까 전화 그만해. 끊어. 저는 그저 멍하니 전화기를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이런 생각만 들더군요. 혼자 멍하니 빈소를 지키고 있다가 엄마 짐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입원을 하면서 벗어놓았던 엄마의 옷과 핸드폰이었어요. 저는 엄마 옷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엄마 핸드폰을 살펴보았죠. 혹시라도 연락을 할 만한 엄마의 친구나 지인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전화번호 목록에는 뜻밖의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입원하기 전에 통화를 한 기록도 있었고 최근까지도 전화가 걸려왔던 기록이 있었어요. 엄마가 받지는 못하셨지만 말이죠. 저는 곧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자 상대방은 깜짝 놀라는 듯 하더니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분은 엄마 영정 사진이 걸린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큰 충격을 받은 듯 우뚝 서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어요. 혜진아, 어떻게 이런 일이. 혜진아, 오빠가 늦어서 미안해 내 동생.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냐. 나랑 아버지는 어떡하라고 혜진아. 그분이 통곡하며 하시는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저는 그분이 제 엄마의 오빠, 즉 저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얼굴이며 체형이며 모든 것이 저희 엄마와 많이 닮아 있었고 또 평소 엄마와 꼭 빼닮았다는 저와도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참을 우시던 외삼촌은 저를 붙들고도 많이 우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아무리 니네 엄마가 괜찮다고 해도 내가 억지로라도 와봤어야 했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줄도 모르고 진작에 연락을 했으면 좋았을걸. 입원하시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치료를 하면 좀 좋아지실 줄 알았어요. 엄마도 그러실 거라 생각하셨을 거예요. 외삼촌은 저에게 외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주시더군요. 지금 외할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 계속 너희 엄마만 찾으시는데 결국 얼굴도 못 보시고 그냥 연락 한 번만 하지. 내가 미리 좀 찾아올 걸. 미안하다. 미안해. 뒤늦게 외숙모도 찾아 장례식장에 찾아오셨어요. 곧 두 분의 지인과 친구분들도 오셨죠. 덕분에 엄마의 마지막 길은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외삼촌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사연을 물으시더군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이혼할 예정이라서요. 아마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래도 아직 부부 아니냐. 그렇다고 아무도 안 온다고? 하지만 더 이상은 묻지 않으셨죠. 외삼촌은 그간 쌓인 엄마의 병원비도 전부 다 내주셨어요. 저는 남편 카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그렇게 외삼촌 부부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엄마의 장례식을 마쳤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깨끗한 납골당에 엄마를 모셨죠. 그렇게 일을 치르고 난 뒤 외삼촌은 그간 살아왔던 엄마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더군요. 저는 담담히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전부 다를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외삼촌은 굳은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이러셨어요. 정리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정리해. 그리고 새 인생 살아. 옛날에는 어려서 내가 동생을 못 지켰지만 너는 꼭 지키마. 걱정 마. 그리고 한참 동안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일단 외삼촌 집에서 며칠 쉰 다음 외삼촌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에게는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그 남편 새끼가 집에 있을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갔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상을 치르고 장례식까지 다 마치고 며칠 동안 연락도 없이 외삼촌 집에 있었던 그 시간까지도 그 인간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없었어요. 제가 외삼촌과 함께 벌컥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자 늘어져 있던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제 짐을 챙겼어요. 사실 그 인간과 같이 살면서 늘어난 짐도 별로 없었고 챙기고 싶은 것도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쓰던 방에 있던 엄마 짐과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짐은 다 챙겨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어버버 하더군요. 갑자기 제가 중년 남자와 와서 짐을 챙기니 놀라긴 했을 거예요. 그러던가 말던가 외삼촌과 제가 열심히 짐을 챙기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던 남편 놈이 이렇게 이죽대더군요. 야, 이제 너 돈 많은 늙은 남자로 갈아타기로 했냐? 아, 나 말고 더 돈 많은 남자 만났냐? 너 아직 나랑 결혼 중이야. 이거 분명히 바람이다. 네가 먼저 바람 핀 거야. 알겠냐? 꺼져. 나 여기서 나가면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어이, 그 아저씨. 거의 딸뻘이나 다름없는 여자는 있으니까 좋아요. 어리고 이쁜 여자 끼고 사시려고. 저 여자 아직 내 마누라야. 데리고 살려면 나한테 한몫 두둑이 주셔야 할 텐데. 그때 외삼촌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냥 참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기가 힘드셨던 것이죠.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멱살을 쥐어진 외삼촌은 곧바로 주먹을 날렸어요.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지더군요.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지 같은 놈이로구나. 억울하면 고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 이 쓰레기 같은 놈. 외삼촌은 바닥에 쓰러진 그놈에게 외삼촌의 명함을 던졌어요. 그 인간은 중견 회사의 대표라고 찍힌 외삼촌의 명함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고는 한몫 잡았다 싶었는지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아이 뭘 했다고 폭력을 써. 돈 좀 있으시다 이거지. 아 좋아. 내가 당신 아주 후회하게 해줄 거야. 고소할 거야. 당신 외도한 거 온 세상이 다 알릴 테니까 각오해. 저는 그 인간에게 다가가 대차게 쫙 뺨을 갈겼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노려보았죠. 고소? 해. 마음껏 고소해봐. 니들 가족 나도 전부 고소할 테니까.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결혼하고 돈 한 푼 안 주고 나랑 우리 엄마 부려먹은 거 나 증거 다 가지고 있어. 그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삼촌 가요. 상대하지 마요. 그 인간은 얼굴만 부여잡고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군요. 저는 그 면상에 이혼 서류를 내던졌어요. 끝이라고 네 입으로 이야기했지? 빨리 사인하는 게 좋아.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저는 어버버하는 그 인간을 뒤로 하고 짐을 챙겨 외삼촌과 함께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제 인생에서 그렇게 정리하게 되었죠. 저는 당분간 외삼촌 집에서 계속 지내기로 했어요.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했지만 외삼촌과 외숙모는 저를 눈앞에 두시고 싶어 하셨어요. 폐라니 무슨 소리야. 여기는 원래 니네 엄마랑 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야. 그러니 네 집이기도 하니까 편하게 있어. 거기에 혼자 있다가 그 인간들이 무슨 해코지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편하게 있어. 외삼촌 말대로 그 집은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찾아갔던 그 집이었어요. 바로 엄마와 외삼촌이 나고 자란 집이기도 했죠. 곱게 자랐을 것이라 짐작하기는 했지만 엄마는 정말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능력 있는 사업가셨고 그 이후에 외삼촌이 회사를 더 키우셨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꽤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엄마는 아주 어릴 때 엄마를 잃으셨대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외할머니인 그분 역시 몸이 약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랬기에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즉 엄마의 아버지와 오빠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컸던 것이죠. 그러다 대학에 막 입학했을 무렵 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져버리셨다고 해요. 아빠는 당시 외할아버지 회사의 운전기사였다고 했어요. 대학 들어가서 귀가가 늦어지는 딸내미가 걱정돼서 아버지가 차를 몇 번 보내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아이 그 사이에 둘이 눈이 맞았나 봐. 알겠지만 니네 아빠가 오죽 잘생겼니. 그때 네 아빠도 대학생이었는데 집안도 가난하고 부모도 없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등록금 벌겠다고 휴학하고 일을 하던 중에 그렇게 되었으니 니네 외할아버지가 용납을 하셨을 리가 없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둘을 갈라놨는데
그럴수록 더 불붙는 게 젊은 시절 사랑 아니겠니? 그때 내가 좀 말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부잣집 딸의 철없는 불장난이라고 모두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역시 제 아버지를 바로 해고하고 어머니를 휴학시켜 버리신 것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갈라질 사이였다면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그 와중에도 둘의 사랑은 더욱 불타올랐고 결국 엄마는 덜컥 임신을 하셨던 것이죠. 그때 아버지는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다고 해요. 임신을 했으니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결혼 허락만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극노한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절대 인정하지도 않고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 엄마에게 이러셨죠. 꿈도 꾸지 마. 가진 거 없는 저런 놈에게 절대 너 못 보낸다. 당장 미국으로 가. 아버지, 부탁이에요. 애기도 있는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저희 열심히 잘 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애기, 네 나이가 지금 몇인 줄 알아? 포기해. 절대 용납 못한다. 미국 있는 네 오빠한테 연락해 놓을 테니까 당장 미국으로 가. 당시 외삼촌은 미국에 계셔서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야 아셨다고 해요. 둘이 사귀다가 반대로 헤어지신 줄로만 알았지. 그 정도로 일이 심각해진 것을 모르셨던 것이죠. 엄마는 절대로 제 아버지는 물론 뱃속에 있던 저도 포기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제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셨고요. 고민하던 어린 연인은 생각하다 못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버렸어요. 외할아버지가 회사 일로 잠시 집과 회사를 비운 틈을 타 엄마는 외할아버지 방 금고속 돈을, 아버지 역시 외할아버지 회사 사무실 금고속에서 돈을 챙겨서 도망을 친 거였어요. 나에게라도 연락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둘이 뭐 많이 챙긴 것도 아니야. 공고라고 해도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건 아니잖니. 고작 그거 가지고 가서 뭘 하겠다고. 그 일 때문에 너네 외할아버지 화만 더 나게 했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내가 미국에서 부랴부랴 돌아왔을 정도니까. 분노와 배신감에 다시는 너네 엄마 안 볼 거라고. 나에게 딸 없다고 하시고 그 이후로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이후로 외삼촌은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던 엄마와 연락이 되셨다고 해요. 엄마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고 성공해서 꼭 돈을 갚겠다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다더군요. 외삼촌은 돕고 싶었지만 외삼촌 역시 당시에는 어리고 공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방법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그 이후로 부모님은 저를 낳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외삼촌은 안심을 어느 정도 하셨고 미국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대충 소박하게 잘 살겠거니라고 여기시다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갑자기 연락이 아예 끊겨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예전에 제가 엄마와 함께 이 집을 찾았던 이야기를 외삼촌에게 했어요. 외삼촌은 모르고 있으시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외할아버지는 끝까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병원비를 빌리러 온 엄마를 내쫓으신 거였고,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사를 가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니네 엄마가 면목이 없다고 안 오겠다고 했구나. 최근에 네 외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셨어. 기억도 깜빡깜빡하시고 정신도 많이 흐려지셔서 네 엄마를 많이 찾으신다. 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제야 너랑 니네 엄마 찾은 거였단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도 하셨는데 그런 사정이 있을 줄은 나도 몰랐구나. 니네 엄마도 너희 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그 애도 마음을 다쳤던 모양이구나. 내가 좀 더 일찍 알아볼 걸. 미안하다, 다은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너희를 찾아볼 걸. 다 내 잘못 같아. 외삼촌은 저희를 찾기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겨우 찾아 만나자고 했을 때 엄마는 나중에 보자며 거부하더라고 하셨어요.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저 아무 말 없이 나중에 만나자고만 했는데
엄마 몸이 좋지 않아 그랬다는 걸 몰랐던 외삼촌은 아직도 마음을 다쳐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천천히 만나봐야겠다고만 생각하셨던 것이죠. 아마 그때는 이미 엄마 병세가 깊어져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오해를 풀고 저는 외삼촌 부부의 보살핌 속에 간만에 푹 쉴 수 있었어요. 치매로 전문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도 찾아뵈었죠.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했어요. 합의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 인간이 제가 요구하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그냥 줄 리가 없었죠. 거기에 이혼을 하려는 과정에서 제 외갓집에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제가 물려받을 재산도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 인간은 아주 비굴하게 매달리더군요. 이혼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제발 만나달라고 사정을 해나갔더니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빌며 매달렸거든요. 나 좀 용서해줘. 내가 진짜 본 마음이 그런 게 아닌 걸 잘 알잖아. 어? 내가 그때 싸우고 그래서 괜히 자존심 부리다가 큰 실수했어. 진짜 나 반성 많이 했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자존심? 실수? 너는 장모님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도 자존심 부릴 생각이 들디? 장례식장에 아예 오지도 않았으면서 그게 실수였다고 말을 할 수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 저는 그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 이혼 서류만 들이밀었어요. 진짜 지긋지긋했어요. 그는 도저히 안 되겠던지 결국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재산 분할을 해달라니 그것도 반이나. 게다가 위자료는 뭐야. 부탁이야. 나 원래는 장모님하고 당신한테 잘했잖아. 그리고 내 덕분에 둘이 먹고 산 건 맞잖아. 근데 왜 돈까지 달라고 해? 그게 말이 돼? 야, 너 아니라도 그 정도로 일을 했으면 나 훨씬 더 잘 살았어. 나는 너랑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일한 건데. 뭐? 네 덕분에 먹고 살아? 웃기지 말고 빨리 이혼이나 합의해. 안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인간은 끝까지 버텼어요. 나중에는 자신은 아예 이혼 생각이 없다고 하기까지 했어요. 끝까지 법정 다툼을 하자면서 말이죠. 기가 찼어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자세하게 풀었어요. 그 인간이 저를 어떻게 꼬셨고 일을 어떻게 시켰으며 또 장모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슬쩍 그 인간 가게가 어딘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흘렸어요. 아주 살짝만 말이죠. 대학가에 있는 곳이라 이 글은 재빠르게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장모 죽도록 부려먹고 장례식도 안 온 짐승 새끼가 하는 가게, 견디지 못한 아내가 이혼하자니까 괄시하다가 이제야 돈 많은 거 알고 버티는 파렴치하니 하는 가게라는 소문이 퍼져서 가게 손님이 뚝 끊겨버렸어요. 거기에 사실 우리 가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고 사장이 불친절하고 다른 곳에 비해 비싸다는 평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이 가게에서 일을 하는 알바생들에게 악독하게 군 적이 많았던 것이었어요. 그나마 제가 있을 때는 중재도 하고 남편 몰래 알바생들에게 돈도 챙겨주고 했는데 제가 없어지고 난 뒤 알바생들과 싸우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더군요. 그 친구들이 제 글 아래에 댓글을 달고 자신도 아는 가게인 것 같다. 거기 사모님 덕분에 참았지. 사장은 인성이 쓰레기였다라는 글들이 줄줄이 달리며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이 나빠지자 남편은 결국 굴복하고 말았어요. 이혼에 합의할게. 제발 그 글만 좀 내려줘. 부탁이야. 지가 불리해지니까 꼬리를 콱 내리는 꼴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저는 모른 척했어요. 글? 무슨 글? 아, 그 소문? 그게 자기 가게야? 어머, 나는 나랑 비슷한 사연이라 신기하다 생각했네. 남편 놈은 싹싹 빌더군요. 저는 제 조건을 받아들여 이혼에 얼른 합의하라고 했고요. 저는 이혼을 하더라고 절대 그냥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기여했던 부분과 제가 노동을 했던 시간, 역할을 전부 따져서 돈을 계산해 재산 분할을 받았어요. 외삼촌이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결국 저는 그 인간의 재산 3분의 1 이상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반 넘게 뚝 떼어 가져가고 싶었지만 지금 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일이 이렇게 되자 시댁 식구들도 저를 찾아와 난리를 쳤지만 나는 전부 내쫓았어요.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왔다며 무시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들러붙으려 하더니 정말 거지 같은 것들이 따로 없었죠. 이혼 소송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 와중에 자주 외할아버지를 뵈러 갔죠. 외할아버지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전문 요양원에 계셨어요. 사업에 바쁜 외삼촌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숙모가 종일 할아버지 곁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혼자 간병인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외로워 보여서 결정하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곳은 경치 좋은 곳에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춘 곳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처음 저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시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껴안고 아이처럼 펑펑 우시며 이러셨어요. 애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나 원망 많이 했지. 응? 제발 용서해다오. 내 딸. 아빠가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었어. 외할아버지는 저를 제 엄마로 착각하시는 듯 보였어요. 외삼촌 말로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젊었을 시절의 엄마를 꼭 빼닮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외할아버지가 진짜 엄마가 돌아온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티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정하게 외할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자주 보러 갔죠. 그런데 하루는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혜진이가 이때 많이 아파하지는 않았어. 네가 마지막까지 엄마 옆에 있었니? 저는 놀라서 외할아버지를 쳐다보았죠.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네, 다행히 많이 아파하지 않으시고 오래 앓지도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옆을 지켰고요. 다행이구나. 내가 미안하다. 그때 어린 너를 데리고 사정하러 왔을 때 그냥 받아줄 걸. 많이 후회해. 나는 니네 아빠가 죽으면 그냥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어디 기댈 데 하나 없으니 울면서 돌아오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려고 했는데 다 내 죄다. 내가 미안하다. 저는 조용히 할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어요. 엄마 역시 후회하실 거라고. 할아버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미안한 마음에 그랬을 거라고 말이죠. 그 이후에 외할아버지는 다시는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저를 계속 혜진이라고 다시 엄마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잠시 정신이 맑아지셨다 흐려지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그 누구보다 외할아버지가 저를 아끼고 또 아낀다는 것이에요. 그 사이 저는 이혼 소송을 깨끗하게 마무리했어요.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도 다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시는 유산도 받게 되었고요. 외할아버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직후에 운영하시던 회사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셨고 엄마 몫의 재산을 떼어서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외삼촌 역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 전부 다 제 앞으로 해주셨던 거죠. 땅과 건물 2채를 상속받고 저는 이제 평생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매일 경제적으로 쫓기고 돈 걱정만 하며 살던 저는 이런 상황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저는 계속 외삼촌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외삼촌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대학을 미국으로 가서 졸업을 하고 지금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서 섭섭하고 적적하던 차였다며 집에 사람이 있어서 좋다고 쭉 같이 살자고 권하시는 중이시죠. 외숙모 역시 너무나 다정하고 쾌활하신 분이세요. 좋은 환경에서 사랑 많이 받으며 밝게 자라신 분이라 옆에 있기만 해도 저 역시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질 정도였죠. 특히 저를 너무나 이뻐해 주세요. 늘 저만 보면 뭘 해주지 못해 안달이시죠.
아들만 키우다 이렇게 이쁜 조카가 오니까 딸 같아. 나 편하게 생각하고. 응? 그래, 우리 쇼핑 가자. 내가 이쁜 옷 사줄게. 아유, 나 쇼핑 같이 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설레지? 저는 그렇게 외삼촌 부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원래 법대에 입학만 해놓고 휴학을 했는데 다시 복학해서 공부를 시작해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에요. 꼭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가 아니라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저 역시 외삼촌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니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제 아버지 역시 법대생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음악을 전공하셨고요. 외삼촌은 아직도 가끔 가슴 아파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도와줬더라면 아무리 외할아버지가 반대해도 너네 아버지 공부라도 할 수 있게 도와줬어야 했다고 후회하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과거는 어차피 지난 일, 저는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놓고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것이니까요. 전 남편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원래도 이미지가 안 좋았던 가게에 최악의 여론까지 가자 손님이 뚝 끊겨버린 것이죠. 거기에 그 인간은 그동안 가게가 잘 된 것이 자기가 운영을 잘 해서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직원 관리부터 재료 관리, 손님 응대까지 전부 한 사람은 바로 나였어요. 제가 빠져버리고 나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결국 가게 2개는 바로 폐업을 했어요. 거기에 그 와중에도 전 남편은 가게 하나를 더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군요. 대출을 잔뜩 받아서 다른 가게 오픈을 준비 중이었는데 당연히 그곳 망해버린 것이죠. 빚만 거의 10억 가깝게 생겼다고 하던데 이제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이런 소식을 알고 있는 이유는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가게 폐업을 하고 술에 취해 울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구구절절하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하더니 울면서 이러더군요. 내가 진짜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많어. 정말 나 잘못 살았고 당신에게 잘못했어. 진짜 반성 많이 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아이, 그래도 우리 같이 살았던 기간이 6년이 넘어. 우리 좋았던 적도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나를 버릴 수가 있니? 너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잖아. 그딴 소리를 듣는데 짜증이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쏘아붙였죠. 나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야.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너는 예외야.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너니까. 6년? 야, 그 기간 동안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니? 나는 그 시간 동안 너에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어. 기회 같은 소리 하지도 마. 그동안 나는 너한테 기회를 이미 수백 번 줬어. 그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끊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거야. 알았어? 제가 손해배상 운운하자 또 그건 겁이 났던지 그 인간은 얼른 전화를 끊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인간과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다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요. 저는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2번은 꼭 외할아버지를 보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오죠. 저는 요즘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얻은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짐작도 못하실 정도로요. 가끔 엄마와 아빠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 생각을 하면 더더욱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을 이겨낸 저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보답해 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